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반가운 분이세요.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내 아내의 모든 것, 간신, 허스토리, 최근에는 이혜영 배우님을 엄청난 액션 배우로 만든 파과를 만드셨고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이시죠. 민규동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뭔가 할 얘기가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장강명 작가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팬으로 있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만나서 어떻게 인사라도 드려야지, 목소리도 직접 듣고 싶다,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영광입니다. 네.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달려왔어요. 저 감독님 작품을 제가 지금 이제 몇 편을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 이게 되게 이제 저도 이번에 그냥 이렇게 대본을,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감독님은 정말 장르가 뭐 이렇게 갈팡질팡하죠? 갈팡질팡이라기보다 그냥 올라운더. 들쭉날쭉? 뭐든지 다 잘하신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막 네. 어떤 장르 되게 좋아한다, 이 장르 네. 내가 진짜 사실은 애정하는 장르다, 나는 딱 한 장르만 하면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장르 있으신가요? 관객으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뭐 토요 영화, 주말에 네. 영화 이런 걸 볼 때 느낌을 생각해 보면은 에픽 드라마, 서사. 네, 대서사물들이 늘 대서사물. 좋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네. 단역이라도 어떤 삶을 산다면은 어떨까, 늘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기이하게도 제가 데뷔를 네. 공포영화로 했어요. 그 공포영화라는 거를 뭐 가끔씩 보긴 했지만 제가 별로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거로 데뷔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첫 출발해서 그 단추가 저한테 상당히 이질적인 건데, 그 세기말적 뭔가 정서를 가지고, 그래, 그런 이상한 뭔가 인연도 나쁘지 않아 라는 이상한 선택의 결과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경로의 오디세이를 제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데뷔작인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네네. 한국에서 되게 빨리 본 사람일 겁니다. 그런가요? 네. 20세기 안에 보셨나요? 그럼요.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무슨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그때는 또 막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막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개봉하면 이제 극장에 가가지고 보고 이랬는데, 되게 놀랬고, 그때 그 출연했던 배우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와, 되게 아름다우시다. 완전 이런 신인의. 생각. 네, 다 유명해지셨죠. 네네네. 네. 지금은 뭐 각자 활약을 다 하고 있죠. 그때 1999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했어요. 그랬던가요? 토요일 날. 제가 겨울에 봤던 기억은 납니다. 네네. 말도 안 되는 개봉식이죠. 그랬네요. 그날이 1년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관객이 제일 많은 날이에요. 그렇군요. 통계적으로. 그날은 꼭 영화를, 그게 데이트든 이벤트든 가족 모임이든 이제 꼭 영화 한 편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섬뜩한 영화라고 홍보한 영화를 이제 극장에다 걸었으니까, 그 관객들이, 그 와중에도 누군가 그 영화를 봤다면 정말 그분도 참 독특한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되게 생각했었죠. 감동받으면서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감독님 이름도 몰랐고, 그러다가 지금 또 막 이제 장르 이야기 나왔는데 SF도 이렇게 애정이 되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SF 드라마 제작도 하셨죠? 그렇죠. 웨이브라는 그 일종의 플랫폼의 런칭 시리즈였는데, SF8이라는 것 8명의 감독이 함께 모여서 SF 소설을 원작으로
문학과 영화의 어떤 하이브리드 네. 융합을 한번 시도해봤었고 제가 여고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하기 전에 1년 동안 그냥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SF였어요. 아, 그런가요? 당시에. 그거는 그럼 결국 제작을 못한 건데요. 그때 3D 애니메이션으로 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래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야심을 펼치면서 정통 충무로에서 하는 실사 영화들은 너무 뻔하고 나에겐 큰 매력이 없고 새로운 이제 뭔가 영화가 필요해 이 시대에는 네.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토이스토리도 만들었고 나는 장대한 그런 근미래 디스토피아 세계의 이야기를 3D로 만들래. 그래서 1년 동안 그 SF 시나리오 쓰고 만들었는데 목표가 3분짜리 트레일러였어요. 그러니까 장편 영화를 만들기 위한 3분짜리 트레일러를 시나리오와 함께. 네. 시나리오는 제가 완성했는데 네. 그때 홍대에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한 친구 10명을 모아서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3분짜리를 만들자. 네. 지금은 이제 10분이면 되는데 그때 1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SF가 좌절되고 네. 꿈으로만 남아있던 그런 이제 욕망이었죠. SF는 그 당시 SF는 서구 사회, 서구 영화 이제 특히 과학적인 맥락들은 정말 동양과 어울리지 않는 뭔가 미국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장르였어서 왜 그럴까? 이제 그 질문들로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을 때 저예산으로 네. 문학적 상상력과 영화적 이제 미학이 만나서 뭔가 시도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때만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1990년대에 혹시 원더풀 데이즈라는 애니메이션 유명하죠.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그거의 시나리오에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가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는데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디 아, 뭐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지는 않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하도 시나리오 참여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엄청 엎었다는데 야, 그때부터 영화 작업이랑 연결이 있으셨군요. 뭐 어떻게 하다가 잠깐 뭐 발을 들였다가 잠깐 뺐었는데 네. 참 막 1990년대 갑자기 막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파과 최신작 네. 파과인데 네네.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맞아요. 했고요. 네. 평소에 좀 한국 소설 많이 읽으시나요? 한국 소설도 있고 외국 소설도 있고 네. 특별히 막 국적의 경계를 두지 않고 그냥 어떤 작가가 좋으면 그 작가의 전작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네, 뭐 일본 소설도 좋아하고 이렇게 시절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경계가 없이 막 그냥 탐식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 저 인터뷰 찾아보다 보니까 네네. 대학생 때 자취할 때는 자취방에 책장이 제일 큰 저 공간을 차지를 했고 뭐 이렇게 정혜윤 PD님이랑 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전 격파 뭐 배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방이 아주 작았으니까 그리고 몇 개 책상과 몇 개의 소품이 없었을 텐데 책장은 이제 뭐랄까 계속 늘어나는 책이 많아지니까 네. 책장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건 다 버려도 책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쌓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책 말고는 그 당시의 삶을 뭐랄까 같이 함께할 매체라는 게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이니까 그냥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모두가 대부분 어느 집에 가도 책장에 똑같은 책들을 다 같이 갖고 책들을 그렇게 쌓아놓고 그 생일날 소설이나 그러니까 특히 시집 선물은 그냥 일상이고 시집들은 계속 쌓이고 막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취는 안 했는데요. 아. 자취했으면은 책은 안 쌓이고 뭐 술병 같은 게 좀 쌓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감독님 주변 아닌가? 분들만 이렇게 기준해서 그게 일상이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집 선물 받아본 적 없어요. 20대 때. 아,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제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시집 선물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정현 PD랑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현 PD가 저 기숙사 저 여자 기숙사 동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옆에 태백산맥을 딱 끼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독특한 이미지의 친구였었는데 고전을 우리가 서로 좋아했고 그냥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수업 안 들어가고 이제 도스토옙스키 너무 두껍잖아요. 벽돌책을 가지고 읽고 이제 그냥 뭐랄까 쉬는 시간이 있거나 뭐 그러니까 틈이 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무슨 책을 읽자라든지 그냥 그게 다 그러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잔디밭에서 술을 마셨던 기억들이 술 마시는 친구도 많았죠. 네. 그래서 그 친구랑은 그렇게 오랜 우정을 나눴었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저는 영화를 만들고 네. 그 친구는 라디오 PD가 됐지만 또 엄청나게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친구가 돼서 항상 책을 쓸 때마다 저한테 보내주고 이제 제가 첫 번째 감상자인 것처럼 저는 반갑게 그 책을 읽고 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가 아니라 그 책을 읽고 그거를 정말 기억해내고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새로 재조각해서 그런 초능력의 소유자인지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서도 어른이 돼서도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대단하다. 늘 그렇게 감탄하고 있죠, 아직도. 제가 이 에피소드를 제 감독님 기사를 검색하다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되는 건 쉽다. 근데 많은 감독이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막히는 순간을 만든다. 그때 독서가 도움이 됐다. 조금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독서를 이제 뭐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서가 뭐에 좋을까, 뭐에 쓰임새가 있을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아마 제 세대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활자 세대고 캠코더가 제가 생긴 게 제 손에 생긴 게 30살을 넘어서니까 휴대폰이 손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30대 이후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영상 세대라고는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세대였고 특별한 목적 없이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책이 그냥 유일한 장난감이었던 삶을 살아왔었는데 영화 감독이 기술은 더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만들잖아요. 네. 개인 예술이 아니고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부딪히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영화 만들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거 외에는 영화 만들기의 한계라는 것, 물론 뭐 밤을 샐 수 있는 체력이나 뭐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결국은 특별히 자기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그 엔진의 동력이 없이는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지혜와 혹은 다른 관점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양분을 그렇게 영혼의 자양분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라는 그것도 거대한 우주지만 다 담지 못해서 늘 이것도 담고 싶고 이것도 표현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계속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그 책들 덕분에 그래도 계속 영화에 대한 욕망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되게 뭐 예술에 대해서 개인 예술과 종합 예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3권 혹은 4권 이제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은 제가 좀 열심히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책들은 1부에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책을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심리학, 그리고 프랑수아 트리포의 히치콕과의 대화, 또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2부에서 내일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은 진화심리학과 히치콕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진화심리학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이런 책을 어떤 그러게요. 책이죠? 제가 장강명 작가님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으면 도망갔을 텐데. 두껍잖아요. 이렇게 벽돌책을 이렇게 골랐는지.
벽돌책 전문가시잖아요. 책도 내시고. 아, 그- 저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진화심리학.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인생책이라는 단어를 받고 인생이 뭘까? 인생책이 뭘까? 이거를 정말 한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큰 의미 없지만 어떤 순간 잠깐 이렇게 방향을 바꿔준 어린 시절의 책들이 사실 먼저 떠오르기도 했고, 네. 그리고 20대 이제 딱 대학 들어와서 완전 새로운 세계에 왔을 때 막 쏟아졌던 그떤 책의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근데 인생책이라고 하니까 마치 뭐 이렇게 무인도에 가면은 다 한 권의 책을 가져간다면 가져가야 될 만한 뭔가 그런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고르는 게. 그래서 사실 감독들은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영화 10편, 인생 영화 10편을 골라주세요. 그쵸. 근데 그게 뭐 때에 따라 다르고 뭐 그때 달라서 가볍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과학에 관한 책, 제가 워낙 사실 원래 과학도였고, 네. 예, 저는 과학자가 되려고 했었다가 이상하게 영화 감독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 전 공대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찰스 다윈의 사실 종의 기원을. 종의 기원이랑 그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네, 사실 클세이의. 책이랑 이제 진화심리학 세 권을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사실 이렇게 좀 던져드려 봤잖아요. 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제가 20살 때 그 말로만 듣던 책을 읽고 이제 그때 전집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했는지, 유행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숙사에서 그걸 읽게 됐었던, 정말 뭐내 인생을 바꿔준 지점이 분명히 어떤 지점이 있고, 창백한 푸른 점은 제 작은 집의 책장에서도 끝없이 그 두꺼운 책으로, 큰 책으로 돌아다니다가 제 영화 아카데미라는 제 영화학교 졸업작품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진화라는 담론이 저한테는 늘 그냥 제 생애 화두이기도 했었고, 네. 진화심리학은 뭐 30년 전에 나온 책이고, 또 거기 다른 책에 비해서는 더 최근에 책이긴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늘 관찰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네.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맥락을 볼 때는 주요 방법론으로 굉장한 영감을 줬던 책이라서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네. 그리고 히치콕 이야기는 그것도 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에요. 94년도 한국에 소개된 거는 진화심리학이랑 비슷하게 뭐 태어나긴 훨씬 일찍 태어났죠. 근데 제가 히치콕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미군 무대에서 군대에 있을 때 그 네. 미군 룸메이트 친구가 새라는 비디오를 새가 날아다니는 이상한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 영화에 흠뻑 빠져서 히치콕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영화를 품었구나. 되돌아보면 사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를 다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책을 먼저 탐독했던. 히치콕 영화를 처음 만났던 것도 20대 때이고, 그렇죠. 감독님. 네. 23, 이때. 네. 예. 종의 기원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읽게 됐었고, 네. 그때 이제 우리 유물론이 너무 하두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 모르던 진짜 본물 터지듯 막 새로운 사회과학 서적들을 막 읽을 때였으니까, 네. 그때 이제 인상적인 뭐랄까, 그 순간에서는 항상 그 책이 떠오르고, 거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혹은 거기로부터 파생된 인류학과, 생물학과, 여러 사회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종합된 묘한 영역의 진화심리학이라는 책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책이 어떤 종류의 흥미를 여전히 주고, 여기 또 논쟁적인 지점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죠. 종의 기원을 20대 때 접하시고 뭔가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문화 같은 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게 지금의 감독님의 이렇게 어떤 사고 체계에 좀 영향을 미쳤고, 관심이 있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서 진화 심리학이 한국에 소개됐을 때 이 책을 접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게 된 건데요.
진야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저자의 그 야심이 좀 너무 네. 재밌는 건데요. 책을 이렇게 딱 쓴다고 할 때 오래된 미래 써야겠다. 네. 딱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우리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담론을 이렇게 담아내잖아요. 근데 네. 책을 쓸 때 한 10,000년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나 담아내보고 싶어. 아니 어쩌면 70,000년짜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얘기는 신석기 시대 때 프로그래밍된 우리의 유전자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사실 발현되는 게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어떤 선택의 네. 한 기준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막 37개 이런 문화권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사회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네.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온갖 네. 근거를 찾아나가는 이 과정들이 그냥 우리가 예술을 특히 접할 때 혹은 제가 뭐 시나리오를 쓸 때 영화를 만들 때 사실 인문학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맥락은 뭐랄까 쉬이 잘 이렇게 만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그 책을 오랜만에 나중에 진화심리학을 나중에 접했을 때 이렇게 재밌는 영역이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늘 질문하고 새롭게 담론을 찾아가고 정답이 아닌 어떤 영역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구나. 이런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셨지만 좀 논쟁적인 학문이잖아요. 네네. 이제 싹튼 다음 이후로 계속 이제 지금 첨예한 논쟁에 말하자면 좀 인문학과 과학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 있는 책이고 네네네. 이 책이 이 학문이 그런 전쟁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문학에서 혹은 사회과학에서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물학적 기원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어. 옛날에 이런 환경에서 그런 유전자나 이런 행태를 한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라든가 좀 더 나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들 뭐 마르크스라면은 이제 상부 구조라고 했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거의 뭐 생물학이 결정한 것이고 거의 결정론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없으신가요? 약간 당연히 이제 그냥 완전히 그것이 결정적인 네. 유일한 네. 이유라고 설명한다면은 좀 이상하긴 하겠죠. 근데 뭐랄까 무풀과 악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긴 시간 쌓아온 사회과학 인문학 영역에 네. 어떤 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론이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 그렇죠. 이 노이즈 마케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원래 늘 가설들은 있어 왔었고 그런 학문들은 네. 늘 그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잠깐 반짝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가설 단계에 머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되기도 하고 과학 혹은 뭐 진리의 흐름이라는 게 늘 그런 건데 네. 저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이게 논쟁적일까? 그냥 뭐 여러 학문의 맥락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진화심리학에 맞먹는 이 뒤에 바로 읽은 책이 사회심리학이라는 네. 네. 비슷한 그 진화심리학자도 같이 공저로 참여한 책을 읽었는데 이 사회심리학은 저한테 익숙한 네. 담론인데 그 책도 벽돌책이죠. 엄청난 벽돌책인데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그 시리즈로 3권을 네. 냈더라고요. 행동경제학. 논쟁이 뭐 이렇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적절하게 합리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뭔가 학문이라는 것이 네. 가진 뭐 이제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이렇게 뭐랄까 이슈가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단편영화를 만들 때 토끼가 등장하는데 토끼 이름이 캐릭터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뭐 지구는 돈다라고 뭐 법정에서 나오면서 속삭였다고 하지만 속삭였다는 건 아무도 못 들었다는 뜻이죠. 그건 그렇죠. 뭐 지어낸 얘기의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어떤 사람은 화형당했어요. 네.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사멸돼버린 어떤 뭐 과학자도 사실 있는 거죠. 브루노. 네. 당대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된다는 맥락이거나 이미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굉장한 학문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자신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가설들을 찾아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목적이 오히려 충실하게 이 가설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오히려 느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그건 여전히 가설이고 네. 결정론이라고 할 수 없고 본인도 그 논쟁을 알고 네. 계속 덧붙이는 그 자연주의의 오류에 대한 자기 부칙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윤리적이지는 않다.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맥락을 던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신의 뭔가 차별이나 네. 범죄를 합리화시키거나 거기 일부분을 따서 자신의 면죄부로 활용하는 이런 맥락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게 완전히 확정된 처방전도 아니고 정당화하기에 사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은 사실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논쟁에 아직 이게 도정에 있는 그리고 모든 그 챕터의 맥락에 마지막에는 여전히 추가적인 검증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 그 문장들이 거의 모든 챕터에 붙어 있어서 뭐 여러 그냥 이야기들 중에 하나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이 진화 심리학을 더 부흥시키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침착. 근데 제가 이렇게 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은 어쨌든 뭐 한때 과학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예술가이고 서사 창작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물 캐릭터를 만드셔야 되고 그때 뭐 진화 심리학이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인간의 뭐 본성을 설명하는 뭐 사회과학이든 인문학이든 뭐 과학 이론이든 생물학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좀 이론을 좀 참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그래도 살아오면서 다 한 명의 관찰자로서 뭐 사람들 뭐 보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욕망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고 그거면 됐지 내가 또 뭐 이렇게 무슨 뭐 진화 이론까지 배워가면서 인간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태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관련된 가능한 모든 책을 다 읽으려고 애쓰고 2시간 시나리오 사실 너무 짧잖아요. 네. 그 짧은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플롯은 사실 20개밖에 안 된다 그러고 네,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데 작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매번 사실 던질 수밖에 없고 오펜하이머가 나왔을 때는 좀 퀀텀 스토리 그걸 네. 다 읽었어요. 그것도 네.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아주 벽돌, 네. 업도 벽돌 이런 책인데 그러니까 물리학의 발전 단계에서 오펜하이머는 사실 너무 작은 더 큰 주인공들이 사실 훨씬 많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왜 주인공이 될까? 저는 그런 서사의 맥락 속에서 사실 이게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도 좀 깨달았고 네. 뭐 파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상처 네. 16살에 고착된 일종 우리가 말하는 PTSD가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네. 혹은 아이 때 네. 내가 살인을 목격했을 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렸을 때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떤 전환점이 필요할까? 결국은 이제 상처에 대한 엄청난 이제 심리학적인 책들을 찾아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특히 파과를 준비할 때 뇌과학에 대한 그 무의식에 대한 책을 사실 굉장히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고 네.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어서 이제 60대 여성으로서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이 도덕적 죄책감을 안고도 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 딜레마가 어떤 동인으로에게 움직일까? 그리고 상대 빌런은 어떤 맥락으로 그렇게 집착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그 자기 의사 표현을
이런 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것들을 이제 비슷한 참고 영화들을 보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텍스트들을 보다가 아주 작은 하나의 인사이트가 이제 이렇게 접목되고 추가되고 그런 방식으로 그게 대사의 한 단어, 네. 지문의 한 순간 이렇게 엄청나게 농축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특히 영화를 1년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편을 만들다 보니까 영화가 투자가 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무수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네. 고쳐 나가야 된다는 이유는 그게 통과가 안 됐거나 설득이 덜 됐거나 그러면 왜일까를 질문하고 더 깊이 더 넓게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벽돌을 포함해서 뭐 작은 책들을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그 지혜들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규동 감독님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심리학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이문세 빗속에서 네. 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그게 네. 이제 외로움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는 서로 어떻게 끌리는가? 왜 끌리는가? 저 사람은 나를 왜 바라보지 않는 걸까? 나는 근데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이렇게 그리워하게 될까? 라는 진화심리학에서 다루는 어떤 굉장히 물론 거기는 진화심리학은 전쟁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끌림에 대한 네. 그 모티브가 잘 표현된 가사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어요. 네. 여러분 빗속에서 썸 타는 분 만나면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끌리는 건 뭐 이러면서 소개하는 것도 방법이긴 같습니다. 이문세의 빗속에서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빗속에서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두 번째로 골라주신 책이 인생책이 프랑스와 트리포의 히치콕과의 대화입니다. 책을 못 구하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와 이거 명저라고 수십 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못 구하는 책이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군요. 그래서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책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책은 절판이고 전자책도 없고 정말 전설의 책입니다.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히치콕이 네. 이 트리포가 히치콕과 만나서 나눈 대화인데요. 네. 그 트리포는 이제 그 프랑스의 누벨바그 네.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고다르나 그 샤브롤이나 여러 감독들과 함께 사실 처음에는 평론가로 시작한 네. 가이디 시네마라는 잡지에서 영화 광들이죠. 사실 시네키드들이 모여서 영화 비평을 하다가 당시에 그 5, 60년대 특히 프랑스 영화들이 문학 원작을 한 그런 일종의 문예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영화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직접 글을 쓰고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의 비전이 드러나는 영화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작가주의 그 일종의 운동처럼 네. 그 문먼트를 만들었었던 일련의 이제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었고 네. 히치콕은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일단 활약을 하던 네. 감독이었는데 미국 내에서 그 일종의 서스펜스 스릴러물을 잘 만드는 네. 기술자. 그냥 오락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테크니션 네. 뭐 이런 대접이었나 보죠. 그냥 돈 버는데 능숙한 사업가. 네. 뭐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포지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 방문길에 모마에서 이제 뉴욕 이게 유명한 평론가들과 대화를 하는데 네. 히치콕에 대해서 히치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히치콕을 존경하고 우리가 히치콕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했는데 히치콕이요? 그 사람 뭐 관심도 없고 네. 그 사람을 감독으로 특히 이렇게 베르이만을 좋아하고 네. 무슨 장르르와르 감독 이런 감독을 예찬하는 어떤 종류의 평론가로서 이런
친구가 히치콕을 예찬하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의외다. 트리포는 굉장히 이름난 영화 비평가였고 또 이제 주목받는 예술 감독으로서 주목받는 근데 프랑스 감독이었는데 자기가 존경하던 히치콕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히치콕은 뭐 영국에서 시작은 했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약간 이제 좀 뭐 감독으로서는 생산성이 이제 좀 떨어져 있을 때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 와서 미국 영화 비평가들한테 자기가 존경하는 감독이 히치콕이다 했더니 미국 영화 비평가들은 오히려 엥? 히치콕이요? 이랬다는 그런 배경에서 네, 그때 오기를 품은 거예요. 아. 오기의 목적은 네. 내가 미국 사람들이 히치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거를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프로젝트에 네. 시작을 했고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감독의 예술 세계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이거를 히치콕한테 편지를 써서 네. 500개의 질문을 담아서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 질문이 500개였다고요? 작품이 지금 이 보면은 이제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일 거는 이때가 1962년 정도이니까 네. 히치콕이 1899년 생이기 때문에 이제 63살 정도예요. 그때는 네. 어떤 거였냐면은 이미 현기증은 이미 만들었고 네. 이창도 만들었고 북서로 진료들도 뭐 흥행도 좀 했고 네. 사이코도 만들었고 네. 우리가 아는 엄청난 영화들을 다 만들고 나서의 시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게 현기증이 지금 이제 영화 뭐 100년 최대 걸작 뽑을 때 1위 아니면 맨날 2위 1등. 뭐, 네. 2위도 가끔 하다가 1등 하다가 뭐 시민 케인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당대 사람들은 이거의 위대함을 모르고 네. 아카데미상도 못하고 그렇죠. 네. 아카데미상도 평생 사실 못했고 죽기 1년 전에 공로상 하나 줘요. 아마 레베카가 저기 감독상이 아니라 작품상을 작품상을 탔죠. 네, 그게 받았을 겁니다. 헐리우드에 오자마자 40살에 그쵸. 첫 작품이 작품상을 탔어요. 네, 지금 레베카를 히치콕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언급되는 작품이지만 네. 그러니까 첫 작품으로 작품상을 타고 죽을 때까지 상을 한 번도 안 주고 마지막 공로상을 줬을 때 수상 소감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This is an award. Thank you. 이게 상이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로 그러니까 트리포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이 정도로 오인을 할 수 있을까 본국에서 이게 너무나 의문스러웠던 것 같고 너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오히려 좀 비평적으로 깎여 보였을까요? 근데 그 전에 뭐 상업적으로 성공한 많은 뭐 미국의 정말 스튜디오 그렇죠. 출신 감독들도 네.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B급 장르 영화라는 그러니까 스릴러, 서스펜스, 특히 서스펜스물이라는 것 자체가 네. 특히 히치콕도 그렇게 천명한 것이 나는 그 퓨어 시네마라고 본인이 계속 히치콕과 이 대화에서 표현한 것인데 시각적 이미지만으로도 자기는 감정을 설계해내는 감정 설계자로서 네. 감독을 정의한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근데 사실 본인도 이것은 예술이지만 나는 네. 모든 거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문학이나 연극에서 파생된 예술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화 예술을 주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예술을 주장한 그 지점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가볍게 그냥 오락영화 감독으로 치부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트리포는 오락영화로서의 감독 정체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 네. 그 오락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인가를 네. 정리하는 것으로 자기 미션을 잡은 거예요. 트리포가 질문을 500개를 보내서 그걸 받아본 히치콕이 그럼 트리포를 만난 건가요? 만나게 된 건데요. 그때 네. 그 이제 거의 마지막 전성기 작품이 새인데요. 그게 네. 새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새 촬영이 끝나고 만나겠다. 네. 정말 만나줄까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편지가 히치콕의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 편지가 뭐였냐면은 네. 뭐 앞부분은 제 말로 시작하겠지만 저는 이런 말로 이 책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지금 예술이 어찌어찌하여
완전히 무성 예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면은 대부분의 감독들은 다 해고될 것이고 살아남지 못할 텐데 히치콕 감독님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은 히치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보냈어요. 그런 편지 받으면 좀 이렇게 울컥할 것 같긴 해요. 히치콕에 그때 울컥하고 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다. 너무 좋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새 촬영이 끝나고. 팬레터도 뭐 이런 팬레터가 없네요. 질문 500개가 담겨 있고 극찬인데 그 팬레터를 보낸 사람은 또 요즘 아주 핫하게 그냥 주목받는 평론가 겸 신의 예술 감독 네. 트리포.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50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계속 이 트리포는 전체 맥락이 그 현기증에서 너무나 그 금발머리에 네. 어린 여자에 집착하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집착하는 저 남자 너무 위대하다고 막 얘기하면은 나는 그 남자 그렇게 어린 여자 좋아하는 뭐 그 남자 별로 아닌 것 같아. 히치콕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안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서인지 좀 방어적으로 대답을 했나요? 그렇게까지 위대해? 이런 자기각성을 해나가는 과정. 그렇습니까? 네, 늘도 많았었고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어떤 다른 여배우와의 불편한 관계를 포함해가지고 네. 정말 솔직하게 엄청난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은 이제 뭐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세대도 완전히 뭐 다르고 뭐 이렇게 되게 공통점이 영화를 사랑한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참 저희가 이렇게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50시간 하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근데 트리포의 예언은 정말 대단했던 거죠. 결국은 사실 거의 지상 최대의 감독, 네. 특히 뭐 서부극을 만든다 그러면 뭐 존 포드도 떠오르고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스릴러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히치콕을 안 떠올릴 수가 없고 히치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 영향력을 이렇게 영화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 무조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감독으로 사실 되어버렸는데 이 책이 네. 이 인터뷰가 사실은 그 결정적인 그 지용도를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는 50시간 일주일 인터뷰했잖아요. 네. 나오는데 한 4년 넘게 걸려요. 또 이제 이 오타쿠의 팬심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써야 되니까. 그렇죠. 번역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이랑 이 스틸이랑 이게 뭐 콘티 그림부터 자료가 엄청나요. 이 사진을 선택한 것도 트리포가 선택한 가구예요.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트리포는 이게 이론서 느낌이 아니라 네. 굉장한 구어체가 되길 바랐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고치고 중간에서 이제 그 한 여성분이 네. 그 통역하면서 했었고 이분이 결국 이 녹음한 내용을 계속 고쳐나가면서 했고 사실 이제 프랑스판이 먼저 나왔는데 히치콕이 봤을 때 이 번역한 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고치는데 그게 또 1년이 걸려요. 네. 결국 사실 거의 5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엄청난 이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히치콕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히치콕이 이런 예술가였어 하면서 이후에 지금 저희가 아는 히치콕이 되었고.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책의 운명도 아이러니하고 이 책이 바꾼 운명도 아이러니한데 저 좀 궁금한 게요. 감독님은 보시기에 만약에 트리포가 이런 책을 쓰지 않았다면 히치콕을 지금 저희가 그럼 히치콕의 위대함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은 소설가도 사실 시간이 지나서 발굴되기도 하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수세기 지나서 걸작이 되기도 하고 많은 예술작품들이 당대에는 미처 이해받지 못하고 후대에 재해석되고 그 다음에 팬덤들이 사실 그걸 다시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맥락들은 영화 아니더라도 사실 미술 영역에 많이 있기도 하죠. 네.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 발견은 됐을 텐데요. 다행히도 저는 그 히치콕 생전에 그리고 전성기에 그래도 영역 안에서 인터뷰가 되고 그것이 사실 히치콕이 마지막 말년까지 물론 에너지는 사그라들지만 끝까지 정말 더 작업을 계속 하는데요. 자기 키를 넘어서는 이 필름 이 시나리오북 같아요. 아, 표지에 이렇게 히치콕이 무슨 자기 키보다 높게 어떤 책 쌓여 있는데 네. 책을 한 권 올리고 있네요. 엄청난 에너지를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자귀를 받는 데까지도 사실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평의 역할과 단순히 뭐 작게 해석해서 그 개봉 당시에 뭔가를 소개하는 맥락을 떠나서 사실 그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도 있구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사실 기자에서 소설가가 된 히치콕도 아니 그러니까 트리프도 마찬가지로 비평가에서 사실은 창작자가 된 네.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평가들은 많았고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을 뭐 이렇게 평전을 잘 쓴 작가가 만나서 인터뷰한 책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같은 감독이 그리고 그 4, 5년 동안에 인터뷰를 숙성시키는 동안도 그 트리포는 또 좋은 영화를 엄청 만들어서 대단한 영화들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독 대 감독으로서 이런 발굴은 잘 많이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예외적인 그렇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소설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일단 자기 작업이 먼저인데 뭐 다른 사람 뭐 자기가 그리고 한창 활동할 때에 맞아요. 다른 사람의 작품 세계를 내가 이 정도 에너지로 꼭 보여줘야겠다 하는 일 자체가 드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결국 이 책이 히치콕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진 면모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창작자는 평론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혹은 좋은 평론가를 만나야 된다? 좋은 비평가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롤랑 바르트는 막 저자의 죽음이라는 맥락으로 사실 뭐 손을 떠나면 네. 그냥 독자가 해석하는 거고 작가는 죽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석은 사실 독자 영역이라고 막 뭐 표현도 했었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뭐 좀 미련을 버리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네.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트리포 시대 평론가도 이제 90년대 영화 평론의 힘은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 인터넷이 없었고 네. 영화 평론 한 줄이 또 신문 기사에서 한 줄의 평론이 그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시대에는 평론가들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것 같고요. 네. 발굴의 힘도 굉장히 컸고 인터넷이 생기고 사실 평론가의 지금 권위가 약해진 거는 너무나 집단적인 이 감상들이 스스로 하나의 지성이 돼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수정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감상문을 교정하면서 반복 관람을 통해서 그 의미를 형성해내는 그러니까 스스로 관객들이 자신들의 그 우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권위 있고 깊이 있는 해석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해석, 우리끼리 해석 여기에 대한 믿음도 강렬해지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발굴을 관객들이 실제로 해내기도 하고 평론가들이 이제 막 부담이 되기도 하고 사실 90년대는 감독과 평론가가 정말 평론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네. 한 사람이 은퇴하기도 하고 네. 그 인생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내 예술 작품을 누군가 짓밟았을 때 이제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도 있고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죽어라 은퇴해라 뭐 이런 게 일상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정론으로 누군가 탁 이 영화가 얼마나 가치 없는가라고 딱 이렇게 던질 때 이제 내 세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막 그런 사실
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리포는 이제 아마 그래서 이 대화들을 보면은 이제 히치콕한테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라고 이 사람이 받는 오해에 대해서 수많은 리스트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솔직한 의견을 듣고 그걸 더 비평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결국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고 이 감독님의 정체성 계속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갔던 궤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준비와 애정과 실제로 저널리즘의 영역도 뭐 있었겠지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냥 정말 본인이 궁금한 이야기를 네. 다 포함해서 뭐 이 사람의 위대함을 알리겠다라는 뭐 약간 그거는 마케팅적인 뭐 그런 카피였을 수도 있는데 진짜 좋아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평론 환경, 평론장이라고 해야 될지 뭐 비평장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 환경이 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싶고요. 그에 앞서 가지고 이제 자기 작품이 나왔으면요. 이제 창작자가 작가든 감독이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트리포 같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작품을 옹호해야지 하면서 아우 당신이 이렇게 저기 안목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면서 의도를 열심히 말을 해야 되는지 감독님도 지금 작품을 뭔가 이제 발표를 하시면 요즘의 환경이란 게 어쨌든 GV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홍보 자리를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원하면 의도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그냥 아, 예, 보시는 분들의 해석이 맞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게 좀 약간 소설가들은 좀 약간 그런 게 미덕인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치, 특히 소설은 자기 소설 전략을 막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네. 행간도 많고 뭐 소설이 애들 재미가 없으면 네. 그냥 보다가 덮거나 사놓고 안 보거나 네. 뭐 소설이 재미없다고 소설가 인형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저주하거나 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영화 감독 인형 영화 만들어서 감독은 정주합니까? 영화 그래요? 감독 일단 칼 들고 극장에 오시고 네. 이제 마음에 안 들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인형 저주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만 저주하면 안 돼요. 옆 사람도 같이 저주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네트워킹상 가능한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 저 사람이 다신 영화 만들지 못하게 혹은 이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실망하게 혹은 최대한 보지 않게 이렇게 해야만 내 분이 풀릴 정도로 그냥 극장 나가주는 방법도 있는데 뭘 그렇게 굳이 저는 영화가 가지는 묘한 종류의 그 대중예술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네. 그런 문화가 특히 그 별점 평가의 네. 문화가 어떤 다른 예술 장르보다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제 그 친구 감독은 이제 본인의 영화가 이제 그해 이제 영화 감독 은퇴해야 될 감독 설문조사에서 1등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가 이제 가족들이랑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절대 아니다고 악성 댓글에 대처했다가 그거 다시 또 포화를 맞아가지고 우울증에 인터넷 끊고 뭐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네. 요즘은 뭐 저는 뭐 사실 그냥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 영화 때도 이제 공포영화의 기획자도 모르는 민규동은 자폭하라. 중학생한테 이런 메시지도 받고. 그러니까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영화가 특정 모르는 어떤 사람을 갑자기 흔들어가지고 막 의사표현을 하게 한 정도의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거 자체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흔들었다는 게 그 사람의 우주를 긴 시간 함수로 보자면
원래 가려던 길을 다른 길로 바꿔서 네. 2만 년 뒤엔 다른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정착점이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게 사실 신기롭고 경이롭고 대단해 보여서 감독님이 정말 천사 같은 마음씨를 그런가요? 지니셨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저주의 내성이 생긴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사실 반갑고 행복하고 뭐 특별히 저를 막 저 구렁텅이로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평론가들이 네. 제가 너무너무 이제 의도했지만 꼭 저 깊숙이 숨겨둔 굳이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 지점들을 그게 네. 상징이든 알레고리든 뭐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것이 맞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대화는 굉장히 즐겁죠. 감독님 사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영화 아카데미에 가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 그때 지금의 영화 환경이 이렇고 관객 환경이 이렇고 또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로서 어떤 비평이 형성이 될 때 말발이 되면 뛰어 들어가지고 그 비평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라. 뭐 그런 악플에 대처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해라라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런 거 할 바에는 어차피 좋은 작품은 다 알아보는 눈이 있을 테니까 다음 세대라도 그냥 그거 할 바에 그 시간에 열심히 인터넷 보지 말고 비평 보지 말고 다음 작품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조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알아서들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저희 생존 환경에서 대부분 막 파르르 떨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똑같이 비평자이기도 하고 남의 영화, 남의 작품을 보고 네. 끝없이 본인도 사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잘 못 만들지만 남의 거는 정말 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런 의사표현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주고받는 상호작용 맥락이고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완전히 인내서 싸우거나 네.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싶을 때는 마음껏 흔들려도 되고 그냥 길을 가고 싶을 때는 본인 길을 가도 되는데 의미는 한 작품 안에서 평론으로 형성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지금 영화는 첫 영화만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의 첫 챕터를 이제 썼는데 어떤 사람이 첫 챕터 보고 이거는 이렇게 평가할 때 뒤를 더 보시죠. 전체를 다 보고 하나의 맥락으로 나중에 이해될 때는 맥락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더 생산성 있는 삶을 살면은 네. 결국 프롤로그의 그 서문이 빈약해 보였고 별로 기대가 가지 않았던 그 서문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결국 재해석이 되는 거니까 콘텍스트로서 계속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아요. 필모그래피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그쵸. 해서 결국은 위대한 해석을 받는 많은 거장들은 그리고 혹은 사후에라도 정말 뭐 살아생전 한 편도 못 팔았던 그거까지도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각각 개별 작품들의 해석들은 결국 얕아지면서 전체 일부로 해석이 될 때 그게 하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스타일이나 하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네요.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의 의무죠. 어쩔 수 없이. 네. 네, 민기동 감독님이 꼽아주신 두 번째 인생책 프랑스와 트리포의 히치콕과의 대화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너무 그런가요? 재밌는데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네. 내일 2부에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때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그 현기증 네. OST 버나드 허먼의 그 아주 유명한 음악이 있는데요. 네. 사이코에서 그 현으로 네. 킥킹하는 그런 음악
같은 작곡가인데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의 심리를 엄청나게 정말 옥죄고 네. 시각적으로 막 뭔가가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OST가 있는데 그거 한번 아주 어지러운 그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의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됐던 곡 버나드 허먼이 작곡한 제목이 뭐죠? 사랑의 장면? 사랑의 장면. 네. 신담으로 듣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민규동 영화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민규동 감독님의 추천곡 신담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